안녕하세요. 라스트 필름 스쿨 시청자 여러분. 신축년 누벨바그 세븐, 새로운 독특한 도전적인 영화 감수성을 가진 새로운 감독 7명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 정말 행복하게도 두 번째 감독을 라스트 필름 스쿨이 발견했습니다. 홍지영 감독, 괴물 유령 자유인. 제목도 아주 재밌는데요. 오늘 감독님 직접 모시고 어떤 영화고 우리 감독님은 무슨 생각하시는 시네아스트인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괴물 유령 자유인은 어떤 영화예요? 괴물 유령 자유인은 우선 괴물과 유령들에 대한 얘기고요. 예. 이제 사회에서 괴물로 낙인 찍히고 혹은 비가시화되는 유령들, 그러니까 퀴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괴물들과, 그러니까 삶의 문턱에 있는 어떤 유령들, 그러니까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거나, 네. 비가시화되는 유령들, 그리고 어떤 그런 괴물들과 유령들, 삶의 문턱에 있는 괴물들과 유령들이 삶의 긍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제가 한번 네. 그 비가시 하니까 네. 제가 요새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는 뭐냐 했는데, 네. 괴물을 그렇게 해석하시네. 근데 유령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쭤봤더니 영어로 스펙터스라고. 네네네. 근데 스펙터도 이제 아마 그 보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접도가. 네. 그렇죠. 스펙테이터 뭐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현상으로서의 유령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펙터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 뭐 이런 거랑 관련됐는데, 그런 뭐 선지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스펙터의 어원을 찾다 보면은 예. 그 유령과 관련해서 선지자라기보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자, 꿰뚫어 보는 자.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통찰이죠. 네, 통찰력 있는 선지자 그런 거가 또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고스트라는 유령 뜻도 있지만 스펙터스 쪽으로 찾다 보면 그런 뜻이 나와서 여기서 굳이 고스트를 안 하고 스펙터스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 비가시화된 유령, 그런 퀴어 유령들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고자 해서 좀 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고 저한테 좀 영화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그 비뮤에 네네. 그 비번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봤는데 처음에 너무 흥분해서 봤어요. 네네. 요즘 나의 관심사와 잘 맞아서. 네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는데, 그래서 아까 통찰도 해주셨고, 네네. 통찰 같은 거 아마 영어로 무슨 인사이트? 네,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인사이트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네. 어떤 세계의 진리 같은 것들이 네. 어디 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하에. 네. 그런 걸 이제 끄집어낸다는 건데, 영화가 기본적으로 그 보고 보이는 것의 예술이잖아요. 네. 그 관계 속에서. 뭐 감독의 시선도 있고, 네. 관객의 시선도 있고, 배우의 시선도 있고, 뭐 세계의 시선이, 그렇죠? 서로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단편 영화 3편이 하나로 엮여졌어요. 보통 이제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형식을 취하면 아무래도 일반 관객하고 뭐 실험 영화나 인디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도 낯설어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좀 그런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신 점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 영화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기획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좀 아직 영화를 시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에 대한 저는 물론 저도 관객이었지만 관객에 대한 배려를 할 생각을 못 했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는 세 개의 이야기가 이제 세 인물이 보통 우리가 장편 영화를 생각했을 때 세 인물이 뭐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세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교차하고 평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실험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뭐 이야기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쪼개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로서 어떻게 그러니까 구조를 이루면서 서로 시간이나 아니면 좀 구조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좀 실험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쉽지 않은데 저는 네. 잘 이해하는데 저기 뭐야 그러니까 저기 그 소위 저 대중영화 네. 대중영화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고 네네. 씬도 한 100여 개 되고 네네. 이야기가 시작하면 끝에는 반드시 끝내야 되고 그쵸. 그거의 네. 전형적인 해피엔딩이고 네. 그 저기 우리가 저기 싫어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포뮬라 공식인데 그런 데로부터 좀 저기 그죠 자유롭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쵸. 좀 내러티브 자체, 좀 내러티브 구성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예.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좀 다가가 볼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야기가 뭐 인물이 교차한다고 말만 했을 때는 그거는 어느서나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야기가 뭐 이야기 중심을 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야기, 내러티브 구조 이런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 이제 이유는 그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세 개로 나눠 찍게 되니까 이제 이게 하나도 단편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편으로도 되지만 하나의 단편으로도 기능을 해서 뭐 단편 영화로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씩 각각이.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제작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생기게 돼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던 경우죠. 제가 저기 좀 엉뚱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저기 아까 10년에 걸친 프로젝트였다. 네. 또 이야기가 세 개가 소위 인과적으로 기승전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 서로 병진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직선으로 흐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흐릅니까? 감독이 보시기에. 그게요. 네. 10년 동안 영화 찍으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를 10년 아니, 뭐 머릿속으로 구상한 네, 거니까. 그것까지 하면 10년이죠. 네. 이게 어려운 게 네. 처음에 있는 거 끝은 이제 시간대로 흐른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중간에 들어간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흐르는 와중에도 뭐 회상인지 아니면 다른 세계로 오가는 것도 있어서. 아, 다른 세계로. 그러니까 판타지적으로 다른 세계, 판타지적으로. 그런 이렇게 판타지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뭐 볼 때 이제 앞서서 봤던 것을 유지하면서 지금 또 보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세계가 두 개가 갈라져 나오는 뭐 그런 개념을 생각했을 때 뭐 개념적인 좀 관념적인 두 개의 세계가 흐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요, 저는 저기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 저기 점점 더 홍정 감독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은데 오늘 사실 저기 한 20분에서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몇 시간을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얘기가 저기 전주영화제에서 경제 부분에 초대받으셔서 사용을 했다고요. 근데 약간 좀 불행하게도 이 팬데믹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상영됐었죠. 네네.
그래서 뭐 좀 간접적이지만 그래도 관객들과 만났는데 일반적으로 관객들 반응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관객들을 온라인으로 봐서 이제 반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퀴어 영화제, 한국 퀴어 영화제에서 온라인 상영을 하고 이제 그때는 관객 그 GB 라이브 GB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조금은 관객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 제작을 하면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맨날 난해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그리고 전주에서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좀 난해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난해하게 보실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난해하게 보시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면들을 좋아해 주시거나 장면을 좋아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메시지를 좋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스피노자에 대해서 관심이 갑자기 생겼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전반적인 반응은 캐치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아직은. 네, 그냥. 그 전주 영화제도 좀 실험적인 영화제고, 네, 그죠? 네. 부산에 비해서는 또 지금 이제 소개했었던 그런 영화제도 좀, 그죠? 아주 개성적인 네, 네. 이제 영화제인데 질문이 좀 이상한 질문할게요. 네. 저 같은 보통 사람, 이성애자 일반적으로 그의 반응은 어떻다고 이렇게 기대하시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물론 좀 저는 이제 퀴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긴 했지만 퀴어 영화가 반드시 어떤 퀴어들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죠. 하고요.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퀴어 의 삶을 생을 긍정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저는 기대했던 거는 이제 그런 긍정의 힘이 이런 가부장제 좀 그런 답답한 사회에서 가부장제라던가 어떤 이성의 중심주의적인 사회에서 누구나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퀴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근데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 대두되는 것들이 이제 그 여성만이 억압받는 게 아니라 그 가부장제 안에서 남성들도 그런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영화들이 일반 관객,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안에 주인공인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영화를 봤을 때 조금은 위안이 되고 삶을 긍정하는 힘을 갖고 그런 퀴어 영화의 힘 같은 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퀴어 영화를 힘을 그거는 뭐 자기 위안이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봐도 시야가 자기가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자기랑 같은 입장이 아니어도 뭐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괴물, 유령, 자연, 그러니까 괴물과 유령을 네. 이제 소재로 해서 영화의 테마는 자유네요. 네, 자유인이 되는 거죠. 원래 문명이라는 건 억압이니까, 그렇죠? 문명이 고도로 더
더 문명화될수록 억압의 정도는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아마 저는 학교에 있는데 우리 동료 교수나 우리 학생들은 저를 이성애자라고 평가하겠지만 저의 사생활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사람들이 나는 그냥 이성애자다. 나는 퀴어가 뭐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죠. 영화를 보고 홍지영 감독의 바이오그래피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도 밝히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개 몇 학년 몇 번 정도 되시고 공부는 뭐 하시고 이 정도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저는 이제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미술을 좀 네.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요. 네. 그러다가 미술을 하다가 이제 철학을 관심이 생겨서 철학도 하시고. 철학과 대학원을 갔다가 네. 이제 근데 그 사이에 원래 한 20살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창피하지만 이제 시네필로서의 삶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철학과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영화를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해서 그걸로 이제 영화과 대학원에 갔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 영화를만 하고 있습니다. 영화과는 동국대학교 네네네. 영상대학원인가요? 네. 영상대학원 하시고 미술은 어느 쪽으로 전공하셨어요? 미술은 이제 서양화를 서양화. 했는데 주로 이제 영상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미술 대학에서도 영상 작업을 네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저 사전에 대화를 나눌 때 석사학위 논문 제가 질문했었는데 철학과에 네네. 석사학위 논문 들레즈로 쓰셨다고. 네네. 저는 들레즈 때문에 사실은 영화 이론을 한동안 멀리 했었는데 저는 사실 18살에 영화 이론에 미친 사람이라서 옛날에 무단 복사해서 크라카우의 책도 읽고 바쟁대 책도 읽었는데 들레즈가 20세기 그 후반에 나타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때려쳤었는데 요즘 다시 시작했지만 들레즈에 뭐 갖고 쓰셨어요? 저는 이제 들레즈와 그런 페미니즘, 그리고 섹슈얼리티 이런 문제로 썼습니다. 혹시 저는 들레즈의 저서들 중에 영화 관계된 저서들이 2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들레즈의 영화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들레즈가 영화를 가지고 영화 이론을 쓰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이제 그 영화 들레즈 시네마를요. 공부를 좀 하다가 놓았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걸로 영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영화 관련해서 하려고 들어갔다가 대학원에 아니다 싶었던 게 읽다 보니까 이건 영화에 대한 게 아닌 거죠. 아니죠. 네, 그래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들레즈 시네마 뭐 읽어야 된다 하는데 안 읽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영화의 이름은 시네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 이론서가 아니라 철학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완벽하게 견해가 일치하는데 나중에 한번 만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많이 어려운 책이죠. 네. 그래요. 우리 홍지영 감독님은 내가 되게 나이는 들었는데 30대 중반 정도시는데 우리 왜 되게 무슨 이렇게 물건 파는 기업들이 자꾸 미디어들이 당신은 어느 세대요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짓고 이 세대는 어떤 특성이 있고 뭐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규정하잖아요. 네네. 되게 홍 감독님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이런 저기 경제 비즈니스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그런 비즈니스 뭐 이런 신문 같은 걸 안 읽어서 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 또래면은 밀레니얼인 걸로 밀레니얼이라고 그거 그러죠. 알고는 있는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대강 저 했는데 저는 저기 20세기 저 중반인데 베이비 부머인데 베이비 부머 네. 세대인데 그 학교에서 영화를 배울 때의 기술, 산업, 이론, 그렇죠? 예술하고 막상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 기술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고 네. 그렇죠? 뭐 관객도 바뀌고 그래서 대혼란을 겪었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보기에는 그 요즘에 소위 그 영화 산업과 영화 예술 질문이 너무 클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기 그 적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 특히 뭐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완전히 저 넷플릭스의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저는요, 근데 어떤 요즘 같은 세대는 사실 세대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SNS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몇 살인지도 모르고 상대가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공통점이나 혹시 관심사를 중심으로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살이고 뭐 성별이 뭐고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저도.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세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잘 못 받는데 이제 밖에서 보면 있겠죠. 근데 저는 실감을 못 하고 있어서 어렵지만 근데 뭐 80년대부터 90년대 생들이 뭐 밀레니얼이라고 하니까 밀레니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거보다 훨씬 이제 20살 이상의 앞뒤로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이랑은 어리신 분들이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랑은 물론 약간 시각이 다르다는 건 느끼긴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 예술과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런 건 있죠. 왜 저기 뭐야 그 홍 감독님 세대의 미디어는 뭐였어요? 저한테는 라디오, 텔레비전 그런 세대인데 그 저기 뭐야 근데 스마트폰의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라면서 변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년 시절도 언제까지냐가 그렇죠. 건데. 아니 그러더라도 저기 사춘기 때 컴퓨터를 그쵸. 접하셨나요? 사춘기 때 되게 네, 90년, 컴퓨터를 90년대 접했어요. 초반에 네. 우리 286 컴퓨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 세대셨나요? 네네 초등학교 때 컴퓨터 세대였고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유니텔 뭐 유니텔. 네,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좀한 그래서 5학년 때인가 커뮤니케이션 6학년 수단은 때. 저기 뭐 저기 이 삐삐도 갖고 계시고 그랬었어요? 네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삐삐 세대. 네. 그러다가 중학교 끝날 때쯤 핸드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삐삐였다가 초등학교 때도 삐삐 세대였는데 삐삐를 갖지 못하게 했죠 이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네. 그러다가 공부가 아니라 어려서 아직 삐삐가 필요 없으니까 하다가 중학교 때 삐삐 생기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 철학 얘기하고 스피노자 들레즈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준이 좀 너무 평범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삐삐 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어떻게 저기 뭐야 뒤늦게 열정이 생겨서 10살 난 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엄마가 제 부인이 딸과 스마트폰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한 2달 전에 그 우리 딸의 스마트폰을 8층 아파트 창문에서 던져버렸어요. 욕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얘는 그 옛날 폰, 그 뭐야 폴더폰, 네네. 가서 인터넷 연결도 안 되는 걸로 원시 시대로 이제 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 방에 와서 아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저기 그 미디어가 굉장히 그 한 세대에 어떤 세대 속하기를 거부하는 자유인이라도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기 질문을 조금 이렇게 하면은 감독님이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관객과 저 만나기를 저는 저기 바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기 흥미진진하고 저는 최근에 본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서사적으로도 재밌는 영화를 몇 편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국 영화 산업이 사실은 변해야 되잖아. 저는 제일 그 기분 나쁜 말이 30대, 40대 소위 그 저기 이 제도권에서 만드는 감독들이 자기를 상업영화 감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상업영화는 커머셜 필름인데 너 광고영화 찍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대중영화 감독이죠. 어떻게 상업영화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마도 이게 소위 한국영화 산업 전성기, 황금강 시대가 99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이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 뭐 이렇게 해서 엮어졌는데 그 홍지영 감독의 이런 저기 실험적인 영화, 이런 뭐 아주 전통적인 장르 영화 아닌 것들이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그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요? 그 네. 대한민국 영화 산업이 지금 그야말로 새로운 네. 변신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한 것보다 일찍 그런 이런 거 영화의 어떤 상영된 기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게 느닷없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생각을 아직 정리 중인 것 같아서 뭐라고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팬데믹에 나아지더라도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서 생각하는 걸 많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극장을 너무 좋아하고 극장 경험을 너무 좋아하고 그 큰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것과 뭐 스크린에 그런 입자까지 보여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각자 보게 되면은 OTT 기반이나 뭐 이런 기반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크린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극장에서 상영된 걸 언제나 생각하고 색 보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컬러를 맞추고 그거에 맞춰서 찍고 편집을 하고 또 색 보정을 하고 사운드도 5.1 채널로 뭐 한다든가 어떻게 어디서 들리게 할 때쯤 그게 뭐 안 되는 극장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된다는 조건 하에서 뭐 그걸 구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 혹은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뭐 휴대폰의 뭐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큰 화면 작게 봤을 때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랑 크게 봤을 때 분명히 이게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작게 보면 왜 이렇게 지루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할 때가 너무 빨리 와서 좀 아직은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적응해야 될까를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많은 고민들이. 감독께서 극장의 경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베이비 부머이기 때문에 동시 상영하는 극장을 저기 자주 갔어요. 어떤 미성년자 관람 불가. 네. 저기 학교 지도 교사한테 걸리면은 잡혀서 학교로 끌려간 다음에 정학을 받는. 근데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가 지금 이제 저기 이
녹화할 때 이제 저 난방기 소리가 있어서 껐는데 좀 추워졌잖아요. 처음보다. 근데 저 옛날에 삼류극장 동시 영화 상영극장은 정말 추웠어요. 관객이 몇 안 되고. 근데 저기 그 중3짜리가 추운 극장에서 저기 그 모자를 눌렀어서 내가 성인이라고 위장한 다음에 담배도 피면서 봤던 그 극장의 경험이 있는데, 우리 홍 감독께서는 저기 어떤 극장의 경험이 제일 이렇게 인상적이에요? 저는 뭐 인상적인 어떤 극장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아트 시네마를 옛날부터 자주 갔어요. 근데 거기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데 딱히 인상적인 게 있던 게 아니라 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그 아트 선재 있을 때도 그랬고 낙원상가 있고 지금 서울극장으로 또 옮겼는데 겨울이 너무 춥습니다. 겨울 추워요? 극장 가면 추운 경험. 네. 근데도 그 화면에 빠져서 추위를 뭐 입고 보게 되는. 오히려 저기 극장이 저 이런저런 이유로 저기 난방을 제대로 안 해서 추우면 오히려 스크린에 더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항상 존재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추우면 그 인간의 무의식과 영혼이 살아나서 영화 속에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영화를 추울 때 봐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추워서 이제 추운 기억밖에 안 날 수도 아니, 있고. 추워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기억됐는데 나중에 이제 따뜻한 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영화가 좋았었는데 안 좋았던 걸 잘못 기억할 때도 그럴 수도 있죠. 영화는 예. 그럴 수 있는데. 또 지금 저기 그 아트 선재도 얘기하시고, 네. 그렇죠? 서울에 소위 그 아트 극장들 많이 저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세대시구나, 그렇죠? 네, 제가 예술 영화 극장들의 네, 세대. 근데 그 세대라고 하기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거는 어느 세대나 다 보러 다니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저 보신 영화 중에 그 자기를 압도한 저기 영화 한 편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영화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영향이라고 하면 좀 다양한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편만 얘기하시면. 근데 나의 영웅은 누구예요? 영웅. 감히. 근데 되게 그거는 사실 많은데,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감독이랑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랑 자기가 좋아하는 감독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보면서 압도됐었던 거는 사실 허우샤오시엔이고요. 어떤 작품?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너무 많았지만 저는 그 남국재견. 그게 허샤오신 영화예요? 네, 그건 못 봤어요. 남국재견 압도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압도되는 걸로 하자면은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어떤 거? 그건 좀 의외네요. 구로사와 아키라는. 그거 뭐죠? 그 제목 기억 안 나는데 막 색깔 현란하게 나오는 그냥 스토리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건지. 저는 구로사와 그 장군이 예. 나중에 막 미쳐가는 셰익스피어 원작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거미성 뭐 그런 거. 거미성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같거든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 영상자료원에서 보고. 근데 영향 별로 안 받으셨대. 네네, 그런 영화들은 그렇겠죠. 이제 영향은 받진 않고 이제 극장에서 압도된다는 거로 따지면 그런 것 같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너무 좋아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치면은 이제 페드로 코스타 영화들. 페드로 코스타. 네. 네, 좀 구로사와 말씀하실 때는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그 코스타 감독 할 때는 조금 저기 낯설었어요. 저는 별로였거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오늘 이렇게 저기 그 감독님 저기 모시고 얘기하니까 저 굉장히 관심의 폭이 넓으시고 네네. 굉장히 또 깊고 굉장히 자유롭고 앞으로 저기 정말로 많은 영화를 저 만들 수 있는 감독이다. 흥미진진한 네.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그 소위 이제 저기 우리가 분류할 때 디지털 장편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만드신 것들이. 네. 그렇죠. 구분할 때 우리가. 근데 큰 영화제들의 프로그래머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그 한 150편 가량이 출품된다 네. 하는데 저기 전주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대강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감독들 같은 거의 비슷한 세대 뭐 10년 안팎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기자재 그렇죠 같은 영화제의 어떤 그 환경 내에서 영화를 만들고 서로 대화하는데 이런 감독들과 어떤 교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에서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과는 뭐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상업 영화 현장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제에서 만난 다른 영화 감독들이랑은 이제 연락처는 이제 주고 받았는데 각자 이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교류는 하지 않았고 그래도 저는 20세기 말에 저기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동아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저기 그 제작 환경, 경제적인 환경, 그때 물질적인 궁핍함을 생각하면 요즘 감독들이 너무 저기 축복받은 세대고 부러운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 세대 때는 다 알았고 거의 다. 그리고 저기 아주 자주 저기 새벽까지 소주를 마신 다음에 그 사우려 여관에 가서 같이 잤어요. 그걸 떼잠이라고 그랬거든. 때로 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보지도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너의 베스트 10 영화는 뭐냐 그러면서 알고 대부분이 알고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요즘 감독들은 왜 저렇게 가깝게들 저기 뭐야 그 안 하는지 대충 미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저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 좀 아쉽네요. 감독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있죠. 분들 당연히 있겠고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래도 시작 전까지 많이 봐왔었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조금 좀 늦게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영화를 그렇게 어릴 때는 왜 20살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세대 문제라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인적 교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차기 작품 구상 중이시고 네. 차기 작품 언제쯤 이제 시작하세요? 이제 지금 뭐 진행 중인 것은 이제 제가 의뢰받아서 한 프로젝트 하나 벌써 진행 프로젝트를 중이고. 진행하시고. 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작은 준비 중에. 이 저기 괴물 유령 자유인과 전혀 다른 건가요? 이제 퀴어 영화긴 한데 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래요? 네, 좀 덜 철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영화.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기 위한 건가요? 네. 오늘 아주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한 거 이외에 좀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는 이제 그런 이런 아까 전에 조금 충분히 얘기 못한 게 네. 이제 저는 이런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이게 페미니즘 영화나 퀴어 영화가
굉장히 그러니까 좁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자들만 보는 거란 식으로 그렇죠.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되게 많은 근데 그럼에도 이제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어떤 대중적인 영화들이 많은 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져. 뭐 이게 뭐 이제야 많아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부터 많이 제작을 해왔지만 두각을 많이 드러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지는 게 좋은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라스트 필름 스쿨은 금년도의 어떤 슬로건, 어떤 그 목표를 정했어요. 에로스를 해방하라라고. 그래서 하는데 아주 도발적 질문 마지막 하나 하면 페미니즘 영화가 특히 에로스를 억압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에로스를 왜 뭐 일각에서는 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특히 뭐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그쪽에서 얘기 많이 하겠지만 이성애자들이 하겠지만 한국의 페미니즘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한국 페미니즘에서 많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페미니즘 영화를 보시면은 그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한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영화를 보시면 더 이상 그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게 될 거고 그게 억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홍정 감독 모시고 상당히 길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들레주나 또 뭐 스피노저나 영화에 대해서 또 한번 모시고 더 깊은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추운 데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